차량 통제선을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어놨지 도대체. 어제하고 그제 계속 비가 내리다가 지금 오늘 지금 비가 그쳐서 또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경상도 사람들 말 아닌가? 근데 왜 강원도에 깜짝 놀라요. 나도 오늘 한가한데 오늘 또 역시 산책하러 나온 김에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 그림 멋있겠다.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그 집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쁜데? 그 카누인데?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책이에요. 내 상태가 지금 딱 보니까 그 학습된 무기력 딱 그 상태라고 인지시켜준 그 책.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은 가능하면 최대한 열심히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책. 그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뭉그적거리고 방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냐고 도대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서울에 있던 베이스 캠프를 춘천으로 옮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하여간 오늘 이 책 중에서 좀 나한테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페이지 몇 페이지를 한번 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 발목 잡는 은밀한 방해자 무기력.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답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행동할 때 삶은 희망하는 대로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고자 한다. 하지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단지 게으르거나
성공에 무관심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성공에 관심이 많고 때로는 매우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와 거리가 멀거나 행동하기를 무한정 미루며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나는 중년에 소중한 것을 많이 놓쳐버렸다. 그런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다. 나는 왜 행동할 수 없을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할까? 문제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아파했다. 그러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학습된 무기력이 그 원인임을 알았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외부의 힘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차단당할 때 느끼는 좌절감이 무의식 중에 학습되어 다음번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무기력은 단순히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피로가 누적됐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기력 없음과는 다르다. 심리적 무기력은 기력 없음이 아니라 의욕 없음이다. 기력 없음이 아니라 의욕 없음이다. 즉 해야 할 일을 하게끔 이끄는 의욕이 상실된 상태이다. 무의식 중에 배워버린 무기력은 모든 일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성공을 향한 길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무기력은 우리의 인생을 퇴보하게 하는 마음의 독소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의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인생을 되돌리고 싶어질지 모른다. 물론 무기력만이 성공을 위한 행동을 막는 것은 아니다. 나태, 게으름, 포기, 절망, 비관, 미운, 무관심 등등 많은 부정적 요소가 있다. 게으름과 나태의 결과와 무기력의 결과는 둘 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므로 혼동되기도 하지만 무기력과 게으름에는 차이가 있다. 게으름은 내부에서 생겨나며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인 반면 무기력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유기체를 반대하는 자극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에 남게 된 행위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다. 따라서 무기력이 게으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극복하기도 더 어렵다. 또 게으름의 모습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만 무기력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무기력한 사람 중에는 겉으로는 부지런하게 보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쉬운 일이거나 중요한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엉뚱한 시간을 보내는 예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셈이 된다. 그래서 무기력을 은밀히 속삭이며 인생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방해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무기력에 빠져 기능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무기력에 빠진다는 것은 마치 주인이 얹은 짐을 지고 억지로 버티며 사막을 건너가던 늙은 낙타가 기력이 다해 뜨거운 모래 한가운데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런 날을 만나면 우리의 자아는 죽는다. 육체는 살아났으나 마음이 죽는 심리적 사망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육체는 살았으나 마음이 죽는 심리적 사망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낙타가 죽은 자리에서 사자 한 마리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환상 같은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이자 진화를 맞는 놀라운 순간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무기력한 낙타를 벗고 자발적인 사자가 되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지만 그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비약적인 도약이 뒤따를 것이다. 낙타에서 사자로 변하는 낙타에서 사자로 변하는 종의 변화와 같은 엄청난 진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럼 매슬로우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고 미술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고 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은 삶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칙을 가르쳐준다.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꿈도 이루고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성공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무기력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작은 행동조차 할 수 없다. 하루를 잘 보내면 그 잠은 달다. 인생을 잘 보내면 그 죽음이 달다. 역사 속 영웅들의 인생을 통찰한 월 듀런트는 저서 역사 속 영웅들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한 번쯤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내고 피곤한 가운데 단잠을 잔 경험이 있으리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발달 심리학자들도 월 듀런트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들은 모두 발달 단계를 제대로 거친 사람은 노년기에 통합을 이루어 편안한 삶을 누린다고 보고한다. 각 연령대에서 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행한 사람이 편안한 노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나이와 위치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건강한 사람이다. 10대 학생이 할 일과 40대 가장이 할 일은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들의 인생이 열린다. 하지만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해야 하고 세일즈맨은 매일 고객을 만나야 하며 운동선수는 매일 몸을 단련하고 경기장에서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만이 결과물을 내고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하루가 쌓여 일생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루하루를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 매일매일 승부를 걸어 내가 이긴 날이 많을 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허비한다면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절망이 스스로를 잠식한다. 그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하루치만큼 병든다. 한 달을 하지 못하면 병은 조금 더 깊어진다. 1년을 허비하면 그 병은 만성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겉으로는 직장에 잘 다니고 가게를 잘 꾸려가는 듯 보이지만 이들은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한다. 이들은 매일 불안함과 죄책감에 떨면서 불면의 밤을 보낸다. 어쩔 수 없이 내일을 기다리며 겨우 잠들지만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반복된다. 경기에 뛸 수만 있다면 순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인생에서 매번 1등만 할 수 있겠는가? 30번을 치다가도 31번째부터 연거푸 이기는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설사 끝내 한 번도 1등 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뛰었다면 꼴찌를 하더라도 후회는 없다. 문제는 뛰지 못하는 데 있다. 더욱이 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전혀 뛸 수 없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느리게 달려서가 아니라 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무기력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또는 현저하게 의욕이 결여되었거나 저하된 경향이라고 정의한다. 즉 무기력은 자발성과 의욕이 상실된 상태이며 반대로 무기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발성과 의욕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무기력을 야기하는 원인도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무기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기력 연구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1975년에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많은 심리학자들이 무기력, 무력감 등의 개념을 발달시켰고 연구에 헌신했다. 이들 중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베르거는 무기력을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고 정의하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은 에너지가 없으므로 항상 타인에게 억압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프랭크 미너스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무기력증 환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기력한 사람들은 육체적, 정서적으로 탈진한 상태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진다. 지인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하며 감정적인 허탈감에서 수반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증상이 타인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게 만든다.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해도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 혼자 고립되고 만다. 미너스는 무기력증 환자는 결국 스스로 타인과의 관계를 차단하면서 정서적인 피로를 느끼고 유능감도 낮아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유능감이란 새롭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뜻한다. 바로 이 유능감이 부족하면 일의 성취도가 떨어지고 점점 더 무기력해진다. 또 그는 무기력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마틴 셀리그만도 그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무기력과 우울증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작용을 한다. 그 결과 무기력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나타나고 우울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즉 무기력에서 우리를 보호해야만 우울증에 빠질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무기력의 증상. 무기력은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단순히 기력이 없다든지 만사가 귀찮다든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만이 무기력의 전부가 아니다. 업무 능력 저하나 게으른 상태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증상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해야 한다. 우선 마틴 셀리그만이 그 정리한 무기력의 증상을 알아보자. 첫째, 행동하지 않는다. 무기력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뭔가를 직접 나서서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자발성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환경과 사건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이를 두고 심리학에서는 통제 불가능성이라고 한다. 이런 통제 불가능성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귀찮아.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자연히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고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셀리그만은 실험을 통해 속수무책으로 전기 충격을 받는 개는 도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도 도망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쥐, 고양이, 원숭이 같은 다른 동물에게서도 나타났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인간 역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발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증상의 원인은 동기의 약화, 동기장애이다. 둘째, 나는 뭘 해도 안 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의해 무기력을 느끼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 한번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받은 개가 도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인간도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정적 인지 형성이라고 한다.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인지의 양식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증상의 또 다른 명칭인 인지장애다. 셋째, 마음은 물론 몸도 아프다. 무기력해지면 여러 가지 정서장애가 나타난다. 슬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육체에도 영향을 준다. 정신적 충격을 겪으면 마음뿐 아니라 신체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심리학과 의학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해진 원숭이가 위궤양 증상을 보이고 홍수, 화산 폭발, 교통사고, 납치 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 악몽,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배우자의 죽음이나 자녀의 사고로 받은 충격 때문에 병을 얻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국 로체스터 의과대학 조지 앵겔 교수는 심리적 상실과 신체적 질병의 관계를 20년 이상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무기력을 느끼기 전까지 생리적인 병원체를 잘 막아내던 유기체도 무기력을 느끼면 저항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즉, 무기력은 유기체를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게 만든다. 원래는 건강한 체질이던 나도 무기력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기간에는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지금은 그 증상들이 거의 다 사라져 다시 건강해졌다. 그때 나를 괴롭힌 질병이 단순히 노화에 의한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네 번째, 지나친 수동성. 동물과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공격에 반응하고 도피하며 때로는 반격하기도 한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본능이다. 그러나 무기력에 점령당한 사람과 동물은 지극히 수동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공격에 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이는 온화함과는 다르다. 온화함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수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수동성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경쟁해봐야 어찌할 도리가 없으리라는 부정적 인지가 행동하지 않게 유도해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다섯째, 극단을 오가는 식욕. 무기력과 우울은 체중 변화를 동반한다. 무기력한 사람은 대개 갑자기 살이 찌거나 빠지는 일을 경험한다. 과거 심리학에서는 무기력과 우울증이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줄어들게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트레스에 따른 폭식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발표가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얼마 전 1997년 미스 코리아 출신인 L씨가
한 방송사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와 몸매를 갖추었던 그녀는 10kg에 가까운 몸무게로 그녀는 100kg에 가까운 몸무게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업에 실패한 후 폭식과 폭음을 반복한 탓이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사람까지도 자신을 돌보지 않아 비만에 이르게 할 만큼 우울증의 폭력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극과 극이다. 우리는 매일 오늘 하루를 보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살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정신 레벨에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살아내는 하루는 아프고 슬프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가 하루만큼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의미다. 다른 이가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해내는 노예의 삶이다.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해 그날 지시받는 일을 마지못해 대충 처리하는 직장인. 이혼이 두렵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신을 학대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식구들을 위해 밥하고 청소하며 푸념하는 주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의 심리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기력 상태에서는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며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세 단계로 설명했다. 살아낸다는 것은 니체가 인간 정신의 세 단계 중 낙타로 표현한 단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등에 짐을 잔뜩 지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죽어가는 낙타의 삶과 같다. 당신이 만약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는 늙은 낙타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정말 힘들고 억울하지 않을까? 그러다 힘이 떨어져 쓰러지면 그 짐은 젊은 낙타에게 옮겨 실을 것이고 일어나지 못하는 낙타를 버려두고 대상 행렬은 계속 사막을 횡단할 것이다. 많은 직장인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하루의 품삯을 위해 낙타처럼 견디며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 이에 반해 하루를 산다는 것은 포효하는 사자처럼 사는 방식을 말한다. 하루를 사는 사람은 사자같이 주도적이고 스스로가 고용주가 된다. 하루를 사는 사람은 사자같이 주도적이고 스스로가 고용주가 된다. 사자는 자신이 원할 때 사냥하고 먹는다. 그리고는 초원에서 며칠씩 휴식을 취한다. 초원에서 사자를 간섭할 다른 동물은 없다. 사자는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다.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의 인생이 아닌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책임지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의 대가를 모두 취한다. 이는 자발성에서 나온다. 자발성이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학에서는 무기력이 자발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무기력에서 헤어나오려면 자발성을 회복해야 한다. 사자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되찾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을 꿈꿔야 한다. 당연히 우리는 낙타가 아니라 사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쉽지 않다. 특히 무기력하게 낙타처럼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인간의 정신이란 노력 여하에 따라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절망의 연속일 만큼 혹독하다. 그러나 더러운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무기력의 절망은 새로운 배움을 남긴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무기력의 절망 속에서 깨닫게 되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 인생에서 보장된 것은 별로 없고 삶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음을 확실히 배우게 된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사막에서 낙타가 죽은 자리에서 사자가 태어나 포효할지 모른다. 사자가 지니고 있는 자발성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정신진화의 목표이다. 낙타가 죽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자발성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순간 자신처럼 살아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는 절망 속에 허우적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웃과 함께 아파할 수 있다. 다른 이의 아픔에 공명할 수 있다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스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남을 돌보다 보면 자신을 구할 길도 찾을 수 있다. 다른 이를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눈을 뜬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을 즐기며 공헌을 즐기고 인생을 관조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니체가 말한 세 번째 단계인 어린아이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천진함과 솔직함, 창조의 상징이다. 아이는 수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수없이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배우고 넘어지길 반복하며 걸음마를 배운다. 천진하고 호기심이 강한 어떤 상황이든 창조하고 변화를 추구한다. 아이는 계산 없이 사랑을 주고 아플 때 울고 기쁠 때 마음껏 웃는다. 천진난만함이 아이의 특징이라 생각할 때 정신의 가장 자유로운 단계는 천진난만함이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한계도 억압도 없이 어떤 일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는 사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두 번째 정신 진화로 이루어진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무기력의 고통이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마틴 셀리그만은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당대 학습 심리학의 거두인 펜실바니아 대학 솔로몬 교수의 제자로 들어간다. 솔로몬은 파블로프의 학습 실험을 시행했다. 원래 파블로프 학습 실험에서는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고 보상으로 고기를 주었다. 고기라는 보상을 통해 개에게 종소리를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통적인 학습 실험과는 달리 보상 대신 처벌을 주었다. 고기 대신 전기 충격을 주어 개가 도망가는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연구 도중 셀리그만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여러 번 경험한 개는 다른 학습 상황에서도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피할 수 있는 전기 충격도 피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이 현상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다른 실험을 시작했다. 먼저 개를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 첫날에는 개를 묶어놓고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수십 회 가했다. 이 충격은 약간 고통스럽긴 해도 신체에 손상을 남길 정도는 아니었다. 특별한 점은 이 충격이 아무 예고 없이 가해지고 언제 또다시 재차 가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다음날 개를 실험 상자 안에 넣었다. 이번에는 충격을 주기에 앞서 불빛이 어두워지는 신호를 주고 개가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 신호를 한 뒤 10초 안에 칸막이를 건너 반대편으로 뛰어 넘어가면 개는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다. 또 개가 반대편으로 가버리면 충격을 멈추도록 했다. 만약 칸막이를 넘지 않으면 60초 동안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셀리그만은 이 실험에서 개가 150마리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들은 말할 수 없이 무기력해졌다. 충격을 가한 순간 잠시 움직이긴 했지만 바로 포기하고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상 반응을 보인 나머지 3분의 1은 처음엔 전기 충격에 당황해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칸막이를 뛰어넘고 전기 충격이 멈추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칸막이를 뛰어넘는 반응이 훨씬 빨라졌다. 50회 정도 시행하면 실험 상황에 익숙해져서 처음부터 칸막이 옆에 서 있다가 신호가 오면 재빨리 반대편으로 옮겨 충격을 피하기도 했다. 셀리그만은 개들 중 3분의 2가 전기 충격을 피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연구했다. 왜 전기 충격을 견디며 그냥 누워있을까? 왜 그들은 칸막이를 뛰어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최초 실험에서 자기가 아무리 도망가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기력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사실을 학습하고 나면 다른 사건에서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난다. 이들은 자기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기에 이후에 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 용어로 이것을 통제 불가능, 비수반성 인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다. 앞에서 예를 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의 경우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했다. 셀리그먼은 3분의 1의 개가 무기력해진 것이 수십 회 가한 전기 충격이라는 물리적 쇼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실험 상황을 더 세밀하게 조정했다. 전기 충격을 받아도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했다. 그는 새로운 실험에서 개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은 해먹 안에서 전기 충격을 받긴 하지만 코로 판자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멈추게 했다. 즉, 전기 충격을 받긴 하지만 스스로 충격을 멈출 수 있게 했다. 둘째 집단은 첫째 집단과 똑같은 충격을 주지만 개 스스로 충격을 멈추게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들은 전기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겪어내야만 하는 집단이다. 셋째 집단은 충격을 일절 받지 않는 집단으로 실험 조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집단이다. 이런 집단을 심리학에서는 통제 집단이라고 부른다. 실험을 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개를 실험 상자에 놓고 칸막이를 뛰어넘어 충격을 피하는 실험을 다시 했다. 그 결과 개 스스로 충격을 멈추게 할 수 없는 둘째 집단만 전기 충격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집단, 즉 코로 판자를 눌러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집단은 전혀 충격을 받지 않는 세 번째 집단과 비슷한 정상 반응을 보였다. 결국 두 번째 집단, 즉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개들만이 무기력을 학습했다. 이 발견을 통해 전기 충격 자체가 무기력을 일으킨 것은 아님을 증명했다. 셀리그만은 이런 일련의 실험을 정리해 무기력 학습을 다음 3단계로 설명했다. 1단계, 전기 충격이나 재앙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음을 알게 되는 단계. 2단계, 재앙이 일어난 상황과 고통을 참아내며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기력을 학습하는 단계. 3단계, 다른 상황에 놓여도 학습한 무기력에 영향을 받아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단계.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기력을 처음 학습하거나 획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이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아프 실험에서처럼 해먹 안에서 받은 피할 수 없는 충격은 실험 상자 안에서 보인 행동에서도 영향을 준다. 마음의 엔트로피 법칙.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나 아무리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희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기력해진다. 그런데 마음이란 가만히 내버려두면 게으름과 무기력, 나태와 절망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로 속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부지갱이도 공기 속에 내버려두면 식어버린다. 인간의 열정도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상태인 게으름과 무기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한 하나의 근거를 엔트로피 법칙에서 찾아보자. 엔트로피란 어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무용한 에너지의 총량을 말한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유용한 에너지, 즉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독일의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지만 엔트로피와 관련된 법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육군 장교인 사디 카르노이다. 엔트로피는 열역학 1법칙과 2법칙에서 유래했다. 열역학 1법칙은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이며 열역학 2법칙은 엔트로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 엔트로피 법칙은 물질과 에너지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변하는데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한 상태, 획득 가능한 상태에서 획득 불가능한 상태,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에는 마음도 열역학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열역학 법칙을 마음에 적용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마음에 열역학 1법칙을 적용한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이다. 프로이드는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다는 열역학 1법칙을 마음에 적용해 정신역동론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마음의 내부의 에너지는 반드시 근원이 있고 그 에너지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억압된 에너지만큼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용한 에너지인 엔트로피가 점점 증대된다는 열역학 이 법칙도 마음에 적용되지 않을까? 이 법칙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점점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마음이 엔트로피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면 마음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엔트로피가 상승하는 방향, 즉 무용한 상태와 무기력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성장은 엔트로피 법칙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결코 쉽지 않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들어섰다가 포기하거나 애초에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이 과정을 완전히 수행하려면 자신의 인지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변혁하는 개인으로서는 혁명에 해당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혁명을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마음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설득해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활용해야 한다. 무기력의 사막은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지독한 갈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업,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변화에 자신을 맡길 각오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기력의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무기력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우선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하나는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포로 신세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막 여행과 같은 지루한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막과 수용소는 뜨겁고도 차가운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무기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야 하고, 수용소의 교활한 간수를 넘어설 수 있는 차가운 자기 극복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진화시킬 것이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다행인 것은 무기력에서 나오는 길을 잃게 하는 미로가 아니라 길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미궁이기 때문에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이 가졌는지, 얼마나 유능했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여부는 아무 소용도 없다. 단지 죄수번호와 함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선 시키는 대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신세라는 점만 기억하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기력한 사람은 수용소에 갇힌 포로와 같은 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1942년 초겨울 오스트리아 당국은 수백 명의 유대인을 체포했다. 당시 웰빙 이론을 새롭게 개발해 심리학 분야에서 각별하게 주목받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 역시 나치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빅터 프랭클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아우슈비츠와 다카우에서 119번과 104번으로 불리며 극한의 삶을 살았다.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극소수 중 한 사람이었다. 석방된 이후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경험을 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그는 수용소 수감자의 심리적 반응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다. 그런데 그가 묘사하는 수감자의 심리 상황과 무기력한 사람의 심리는 매우 유사하다. 첫 번째 단계의 심리 반응은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부터 시작된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에 지배당한다. 전쟁 포로란 죽음과 삶이 동시에 공존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충격이었다. 이것은 전기 충격을 받은 개나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맞은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과 흡사하다. 그 이후로 포로에게 집행유예 망상이 일어난다고 프랭클은 말한다. 비록 포로지만 자신은 절대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다. 그러나 얼마 후 동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이 헛된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환상이 무너지면서 더 큰 충격에 빠진다. 가까운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말기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부정한다. 검사 결과가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다. 만약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암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만약 암이라도 나을 수 있어. 그러다가 검사 결과가 오진이 아니고 자신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깨닫는다.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운 데다 치료 과정도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다. 두 번째 심리 단계에 들어서면 포로들은 틀에 박힌 수용소의 일과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수용소의 삶에 하루하루 적응하면서 점점 냉담해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이는 실직 상태나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받아들인 후 각종 부정적인 정서에 시달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때 그들은 혐오감,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모멸감, 분노와 같은 메마른 정서를 보인다.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 이 무렵부터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한다. 사실 수용소에서 포로가 자살하는 예는 별로 없다. 동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광경을 보면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절망하고 그 절망에 오히려 자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감각의 단계에 이르면 포로 중 병사나 자연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사람도 생긴다. 포로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수용소를 탈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억울함, 분노, 자기 혐오 같은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 그 결과 점점 더 깊은 무기력과 절망,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다가 죽어간다. 세 번째 단계는 석방되어 자유를 얻은 후부터 시작된다. 수용소에 갇혀있던 포로들 중에는 석방된 이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의지에 겨우 삶을 연명하는 예가 많다. 이전에 지속적으로 무기력에 지배당했던 사람들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도 학습의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 이 세 가지 수용소의 포로와 무기력에 지배당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양쪽 다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통제 불가능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포로들 중에는 희망을 잃어 쉽게 죽어버린 사람도 많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강인한 사람도 있다. 석방된 후 사회 적응에 성공한 사람도 분명 있다. 무기력과 수용소에 갇힌 상황이 비슷하다면 이 포로들의 생존 전략에서 무기력을 극복할 방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포로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 빅터 프랭클은 가혹한 상황에서 3년간이나 버텼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의 증언을 들어보자. 기차 문이 열리고 승객들에게 플랫폼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들은 거칠고 상스러운 말로 남녀 따로 두 줄로 서라고 소리쳤다. 포로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훌륭한 제복을 차려입은 비밀 친위 대원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포로들을 흘끗 쳐다보고는 손가락으로 왼쪽, 오른쪽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정했다. 처음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다. 다만 줄이 짧아지면서 포로의 대부분이 왼쪽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었다. 빅터 프랭클의 자리가 되었을 때 친위 대원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프랭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천천히 그를 오른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날 저녁 프랭클은 선배 포로들에게 왼쪽으로 보내진 친구들은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았다. 저쪽을 가면 그들을 볼 수 있을 거요. 선배 포로는 불꽃이 튀어오르고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높다란 굴뚝을 가리켰다. 그렇게 프랭클의 동료 중 90%인 1300여 명이 종호 전에 처형이 됐다. 나머지 포로들은 소지품, 의복, 보석, 공책 등을 압수당했다. 프랭클은 첫 저서로 출간한 초고를 갖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다. 그동안 해온 모든 연구 결과가 그 원고 뭉치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들이 집으로 들어닥치기 전 프랭클의 아내 틸리가 그의 코트 안에 원고를 숨겨놓고 실로 꿰맸고 아우슈비츠에 끌려갈 때 프랭클은 그 코트를 입었다. 그런데 그 원고가 든 코트를 압수당하게 된 것이다. 당황한 프랭클이 작은 목소리로 한 늙은 동료 수감자에게 자신이 쓴 원고와 지금까지 해온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 사람은 조롱 섞인 모욕적인 웃음을 지으며 제기랄 하고 욕을 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한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의 생활 전체가 무너졌고 평범한 진리를 보았으며 심리적 전환점이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원고는 프랭클에게 영혼의 분신과 또 같았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비극 앞에서 그는 삶에 의미가 있는가를 결정해야만 했다. 프랭클은 1시간 내에 답을 얻었다. 간수가 입으라고 준 죽은 수감자 옷 주머니에서 찢어진 히브리서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었다. 진심으로 너 영혼과 힘을 다하여 너의 주를 사랑하라. 프랭클은 이 말을 종교적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했다.
그는 이를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이 닥치더라도 삶을 긍정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세마 이스라엘이라 적힌 이 종이가 잃어버린 원고 전체와 맞바꿀 만한 생의 의미를 찾아준 셈이다. 그 후 프랭클은 자신의 원고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프랭클은 몰래 훔친 종이 조각에 속기로 원고를 다시 썼다. 이윽고 연합군이 포로들을 해방시킨 이듬해 1946년 이 종이 조각 원고들이 20세기에 가장 큰 반향을 몰고 온 책 중 하나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탄생했다. 여기서 프랭클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그는 우연히 발견한 종이 조각이 잃어버린 원고 전체보다 귀중하다고 말했다. 그 기도문은 단순한 글자 이상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다. 그 종이 조각에 적혀있던 문장은 죽음에 직면한 그에게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끌려와 죽어가는 많은 동료를 보고 자기 생의 모든 연구 결과가 담긴 원고를 압수당하며 얻은 문장 하나는 프랭클에게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새 힘을 얻고 삶과 죽음에 공존하는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심리학 연구에 매진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그런 힘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서 계속 자신을 실험하며 연구를 했다.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심리학자로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이론을 수용소라는 혹독한 실험실에서 검증해냈다. 우연히 다가온 글귀가 그에게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한 상징적 소명이 된 것이다. 사실 프랭클 이론의 주요 개념은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 가기 전에 이미 등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으로 그 이론들이 현실에서 하나씩 증명되면서 생명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랭클에게 아우슈비츠가 없었다면 그의 학문적 성과는 지금보다 편협했을 것이다. 그 죽음과도 같은 순간이 그를 성장시킨 셈이다. 자신이 죽음 앞에서 건져낸 것은 삶의 의미였다고 그는 말한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가혹한 시련을 겪어냈다. 그의 누이를 제외한 가족 전부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가 학살당했고 미래를 의식하지 않고 목표를 상실한 많은 동료들이 단 며칠 만에 죽어가는 것을 부지기수로 보았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프랭클은 저항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 덕분에 시련을 견뎌냈다. 미래에 대한 신념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삶을 붙잡지 못한다. 몸과 마음이 급속히 부식해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중에도 죽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절망과 포기가 가져온 죽음이 아니었다. 삶의 의미를 굳건히 지켰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대신 가스실로 가거나 야윈 동료를 위해 자신의 수프를 주고 굶어 죽는 성자 같은 행동을 했다고 프랭클은 증언했다. 그 어떤 곳에서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혹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영적 자유와 마음의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란 혹독한 운명에 대처할 방법을 선택하는 자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말하자면 프랭클에게는 심적 자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때 대부분의 포로는 도랑과 굴을 파고 철로 놓는 일을 했다. 얇은 옷 한 벌 입고 땅속까지 얼게 하는 추위를 견뎠다. 그때는 정말 목숨 외에는 잃을 것이 없었다. 프랭클은 그 혹독한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라는 유산을 남겼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삶의 의미는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우리는 프랭클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있는 곳이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오염된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지난 일은 잊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비로소 새 삶을 열리고 새 인생은 무기력의 늪에서 당신을 건져낼 것이다.
우리가 그 수면 위에 있는 배 모습만 보지 수면 아래에 있는 배 모습은 잘 못 보거든. 배 밑을 한번 봐보자고.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이제 배 뒷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방향을 트는, 저 배 위에서 이제 방향을 트는 키를 돌리면 이게 움직이는가 봐. 이게 움직여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배 안에 들어있는 모터로 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겠지. 근데 배가 이렇게 큰데도 프로펠러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네. 이걸 빠르게 회전시켜서 이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가 보구나. 이게 그 배 앞쪽 부분인데 생각지도 못하는 게 있어. 지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지금 이런 게 있어서 배 중심을 잡아주는가 봐. 이거 완전히 쇠야, 쇠. 완전 두꺼운 쇠. 이게 배가 항해하다가 무슨 암초에 걸렸다 어쩐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배 밑부분이 암초에 걸렸다고 그동안 나는 생각했었는데, 암초에 걸린다 그러면 이게 걸리겠네. 이게 그러니까 이 수심이 이 배 이 부분 이 정도 수심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 밑까지 이 정도 수심이 있어야 이 배가 갈 수 있는 거네. 저게 다 걸려버리니까. 이게 배 앞쪽 부분에가 이게 앞쪽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중간 부분에 이게 있는 거네. 중간 부분에. 이걸 몰랐어. 그리고 이 배 앞쪽 부분에 이렇게 다 있고. 이게 배의 밑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행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어느 위치에서나 정상이 보이므로 정상 정복이라는 목표가 산악인을 인도한다. 삶의 많은 순간 우리는 이처럼 산을 타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방식은 유효했다. 입학과 졸업, 취업과 결혼 등등 성장 지향적인 삶은 산을 오르는 것과 흡사하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기력이 우리를 가두는 수용소와 같다면 그곳을 벗어나는 길은 마치 사막과 같다. 아스팔트 길과 같은 탄탄대로도 아름다운 꽃길도 아니다.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소풍 길이 될 수도 없다. 홀로 갈증과 더위를 이기고 걸어서 나와야 하는 먼 길이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매우 험난한 길이다. 사막에서는 어디까지 반나절 만에 도착해야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산을 오르는 것만 배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왜 예전처럼 다시 노력하고자 마음 먹는데도 자신이 변하지 않는지, 왜 변하려고 해도 안 되는지 혼란스럽다. 걷다 보면 정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던 산악인에게 사막은 절망의 장소다. 끝이 보이지 않고 길도 찾을 수 없고 방향을 잃기 쉬우며 신기루를 만나기도 한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 물론 그는 무능력하지만
목표가 너무 높다 보니 물론 그는 무능력하지 않지만 목표가 너무 높다 보니 자연히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한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반복된 실패가 치명적이다. 무기력에 한층 더 빠져드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력할 때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 목적이란 무기력 탈출이다. 우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원하는 일의 성취가 아니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시급한 숙제다.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고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곳은 산악지대가 아니라 사막이므로 산을 오르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 사막을 건너듯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은 내가 이 일만 완성하면 무기력에서 해방된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오늘 성공해도 내일 다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의 주요 증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데서 기인한다. 끝을 알지 못함으로 끝까지 가기 위한 인내가 제일 먼저 요구된다. 또 이것저것 손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무기력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함으로 대신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애쓴다. 이것은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이 갈 길을 망각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는 것이다. 또 1년 내내 무기력한 것은 아니라서 조울증 증세처럼 때로는 뭔가에 집착하고 그것에 남은 생을 다 바쳐도 될 것 같은 순간적인 의욕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헛된 구원 찾기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그것이 신기루 이미 밝혀지면 그는 또다시 우울하고 차가운 사막의 밤을 맞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막 여행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보자. 사막을 여행해본 이들의 경험과 충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를 종단한 스티브 도나휴는 사막 종단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그는 여행에서 체득한 기술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남았다. 저자가 말하는 사막 횡단 기술 중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 몇 가지가 있다. 지도가 아닌 나침판을 따라가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마다 쉬어가라.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혼자 혹은 함께 여행하는 법을 익혀라.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떨어져라.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이것이 스티브 도나휴가 말한 6가지 방법이다.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는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가야 하며 쉬어가지 않으면 금세 지칠 수 있으니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쉬어야 한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은 무기력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팁이다. 또 모래에 갇히는 정체 상태에 빠지면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빼내야 움직일 수 있다. 무기력한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구덩이에 갇힌 자동차가 RPM을 높여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그 방법으로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고 오히려 바퀴가 더 깊이 빠질 확률이 높다. 이럴 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서서히 나와야 한다. 자신이 알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막을 건널 때는 고독과 외로움을 가슴에 묻으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무기력한 사람도 대인관계로 정서장애를 치유할 수 있다.
또 무기력에서 비롯된 인지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다. 사막에서처럼 혼자서 외로움을 이기면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걸을 때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외로움과 친밀함 사이에서 춤을 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도나휴는 안전하고 따뜻한 캠프파이에서 나와 깜깜한 사막, 그 어둠 속으로 나아가되 우리를 가로막는 존재하지 않는 국경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무기력에 빠졌을 때도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매 순간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면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또 있지도 않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 용기가 우리를 무기력의 사막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사막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막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도 바람 한번 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는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사막의 끝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 나간다면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곳에서 우리는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듯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기력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변화는 3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국 변화 전문가 윌리엄 브리스는 모든 변화가 끝냄, 중립지대, 새로운 시작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모든 물리적인 변화에는 심리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심리적인 변화는 저항이 커서 단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윌리엄 브리츠는 변화를 전환이라는 용어와 구분했다. 이사나 졸업 등 물리적인 현상이 바뀔 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은 그 물리적 변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환은 물리적인 변화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 겪어야 하는 마음 내부의 수용 과정, 즉 화학적 변화를 거친 후의 모습과 같다. 따라서 단순한 변화로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심리적 전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한 변화로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심리적 전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환은 일종의 진화다. 어제 달리지 못한 육상 선수는 오늘 다른 경기장에서도 뛰지 못한다. 그가 경기장을 옮긴 것은 물리적 변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화학적 변화나 심리적 전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뛰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의 전환 없이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변화가 어렵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과정도 끝냄, 중립지대, 새로운 시작 이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세 단계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단계별로 분리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서 쉽게 범하게 되는 오류가 있다. 새로운 시작만 하면 변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매번 실패한다. 무기력한 자신의 현재는 돌아보지 않고 거창한 포부만 다지며 일을 벌이는 것이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 전에 반드시 끝냄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새로운 시작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실패만 경험한다. 버림과 끝냄이 먼저다. 먼저 자신이 예전에 1등 주자였다는 기억을 버려야 한다. 잘 나가는 스타였다는 것도,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도 잊어야 한다.
과거를 모두 잊고 처음 달리는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해 실력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에 참가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수 없다. 왜 안 되는 거지? 오늘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안 되는구나. 이유가 뭐지? 의지를 갖고 임했는데 아무리 시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우리는 왜 자신이 변하지 않을까 답답해한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오래된 습관을 끝내는 단계를 밟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버리는 데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용기 없는 자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한다.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을 가르친 고능선 선생님이 백범에게 자주 하는 말이 나온다. 득수반 지무조기 현내 살수장부아. 해석하면 가지를 잡고 오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되 벼랑에서 잡은 가지마저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히 장부로다 라는 뜻이다. 버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명언이다. 버리는 것, 끝내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단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버리기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단숨에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 체스터틴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버리는 데 있다고 했다. 무기력한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나간 어제에 대해 전면 부정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변화의 중간에 중립지대가 있다. 변화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이 중립지대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것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 중립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매번 변화에 실패한다. 중립지대는 무시되기 쉽다. 그러나 이 영역을 간과했다가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이곳에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브릿지는 중간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뭔가 변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것들을 새롭게 진전시키고 유기체가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는 이전의 무엇인가는 놓아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잡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그 과정 중간쯤에 이전 방식도 새로운 방식도 통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중간지대가 있다. 이 상태를 혼란스럽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전 방식이 통하지 않고 그렇다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당연히 당황하게 된다.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듯 느끼기도 한다. 인생을 복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 완전 무기력 상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중립지대를 무사히 지나기 어렵다.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이 어려우니 예전 익숙한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진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곳이 중립지대이다. 그리고 중립지대를 지나려다가 더 깊은 무기력의 늪에 빠져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중립지대가 불안하다고 해서 자신이 아는 장소로 도망치면 결코 중립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 휴럽 패커드사의 CEO직을 역임했던 칼리 피오리나는 그녀의 자서전 힘든 선택들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언급했다. 투우의 소들은 나름의 카렌시아를 갖고 있다. 카렌시아란 소가 위협을 받았을 때 돌아가는 특정한 자리를 뜻한다. 투우가 계속되고 더 자주 위협을 받으면 소는 몇 번이고 카렌시아로 돌아간다. 소는 안전한 곳으로 물러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셈이다. 소는 점점 더 쉬운 공격 상대가 된다.
중립지대의 혼란을 피하고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은 카렌시아로 돌아가는 소의 모습과 같다. 익숙한 곳은 우리의 함정이다. 우리가 빠진 구덩이에 다시 빠지는 것은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중립지대에 들어섰다면 절대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마라. 변화와 전환을 위해서는 중립지대의 혼란을 겪어도 절대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곳이 바로 죽음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대신 새 땅을 확보해야 한다. 얼핏 안전해 보이지 않아도 새로운 곳, 자신의 몸을 의탁할 땅을 확보해야 적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카렌시아가 아닌 새 땅에서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을 때 비로소 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익숙한 카렌시아로 후퇴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의 반복이다. 과거의 습관은 아무리 행해봐야 공회전만 일으킬 뿐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렇지만 자꾸 카렌시아가 눈에 들어와 그것으로 복귀하고 싶어진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엔트로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해 칼리 피올리나의 말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안전해 보이지만 점진주의로는 관성과 저항을 이기는 데 필요한 힘이 부족하다. 멈칫거리면 실패하고 만다.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후퇴는 치명적이다. 배수진을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오르막을 오를 때 엑셀레이터를 적당히 밟으면 소리만 요란하게 날 뿐 언덕을 치고 오르지 못한다.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아 RPM이 임계치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그 오르막을 오를 수 있다. 엔트로피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덕을 치고 오르는 힘은 순간 발휘되는 추진력과 멈칫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용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결국 변화를 원한다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모아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진정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한 번에 발휘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게 해야 무기력의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략이다. 언제 타이어에 바람을 뺄지, 언제 RPM을 올릴지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다. RPM을 올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을 경영학에서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한다. 여우는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자신의 몸을 웅크리는 한 가지 전략밖에 모른다. 그러나 여우와 고슴도치 싸움에서 여우는 절대 고슴도치를 이길 수 없다. 고슴도치가 몸을 웅크리는 단 한 가지 기술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듯 무기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단 한 가지라도 전문가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한 분야에서 숙달되어 유능감이 생기면 비로소 언덕을 오르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 이때는 인내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 행동이 필요하다면 즉각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선택이 무기력의 사막에서 탈출할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그곳에서 시작하라. 한 사람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있었다. 열심히 바지락을 캐던 그는 갑자기 한 바구니 가득 찬 조개를 보다가 바지락보다 전복이나 해삼이 값이 더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지금 앉아있는 갯벌이 시시해졌고 20m 앞 바닷속에 있는 전복과 해삼이 더 탐났다. 급기야 그는 전복과 해삼을 딸 욕심으로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바닷속에 뛰어든다. 수영 미숙으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다. 설마 현실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발 아래를 보지 않고 계속 이상만 추구하며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상 추구만을 하는 사람은 높은 이상의 벽 때문에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피터의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이다. 콜롬비아 대학 교수를 지낸 컨설턴트 로렌스 피터 박사가 처음 주창한 피터의 법칙은 위계 조직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을 잘 해내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하지만 승진을 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일까지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급기야 무능해진다. 그러므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보다 나아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시하더라도 당신이 서 있는 발 아래에 숨겨진 조개부터 캐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건 나 자신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하다. 나의 무기력도 절제하지 않은 이상 추구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우선 당신은 바지락 캐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바지락 캐는 일에 숙련될 때까지 그 일을 해라.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말고 갯벌을 깊고 넓게 파라. 그러면 자신감과 유능감이 생길 것이다. 바지락을 열심히 캐다 보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백합 조개를 캘 수 있다. 조개를 자유자재로 캘 수 있게 된 다음에 다른 시도를 하라. 전복을 따고 싶다면 수영 연습과 잠수 연습부터 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인데도 연습도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는 실패와 무기력을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높다. 지금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면 그 출발점은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다. 히말라야에 사는 한고조라는 전설의 새가 있다. 이 새의 다른 이름은 내일이면 집 지으리다. 이 새는 한 번도 둥지를 지어본 적이 없다. 히말라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차가운 바람이 덮쳐온다. 그러나 이 새에게는 추위와 눈보라를 막아줄 둥지가 없다. 낮에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고 놀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곳인 히말라야의 밤, 둥지 없는 이 새가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견디며 새는 생각한다. 내일은 둥지를 지으리. 날이 새면 반드시 집을 지으리. 하지만 날이 밝으면 새는 지난번의 고통을 잊고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설원에서 놀기 바쁘다. 낮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다시 밤이 되면 새는 추위에 떨며 생각한다. 내일이면 반드시 집을 지으리. 매일 이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새를 두고 내일은 집 지으리 새라고 부르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이 새의 행동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 당신은 혹시 오늘 할 일을 미루고 내일 또 미루며 내일을 탕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일이면 의욕이 생기고 기운이 솟아 둥지 따위는 한나절 만에 지을 수 있으리라 착각하지 않는가? 하지만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 또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관성의 법칙에 인간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생을 그저 흘려보내면 우리의 묘비명도 조지 버나드 쇼의 그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가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라. 오늘 1시간 걸릴 작업이 내일로 미루어지면 1시간 5분이 될지 모른다. 오늘 미룰 일은 내일 또 미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면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하고 무기력을 호소하게 된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라. 불쌍한 새가 되어 둥지도 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바로 지금 그곳에서 시작하라. 무기력에 감사하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나무가 살 수 없는 지점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부른다. 대략 고도 3000에서 3500m쯤 되는 지점인데, 이 수목 한계선에 자생하는 나무가 있다. 바로 깃발나무다. 깃발나무는 매서운 바람 때문에 가지와 잎이 곱게 자라지 못한다. 가지와 잎이 휘날리는 깃발처럼 생겨 깃발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나무는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조물주와 자연에 순응하는 듯 보인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을 이겨내는 나무를 상상해보라. 이 나무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은 자발적 재생기를 택한 독수리가 들쥐에게 공격을 받을 때와 흡사하지 않을까. 능력이 있어도 속수무책, 무기력해진 사람이 느끼는 절망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명품 바이올린 첼로가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난 나무라는 사실이다. 수목 한계선에서 가혹한 환경을 뱉어낸 나무가 천상의 공명음을 내기 때문에 바이올린 장인들이 이 나무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최고 품질의 프랑스산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비슷하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좋은 땅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한다. 온실 속의 화초가 예쁘게 잘 자라듯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으면 쉽게 자라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 포도의 품질은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 심으면 그 나무는 물을 얻기 위해 깊고 넓게 뿌리를 뻗어야 한다. 그래서 빨리 자라지는 못해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좋은 물을 흡수한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면 최고의 포도주가 된다. 마지막까지 고난을 견딘 사람이 강인하면서도 아름답다. 고지대에서 오랜 세월 찬바람을 견뎌낸 깃발나무를 떠올려보자.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포도의 인내도 생각해보자. 곧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위험하다. 곧은 길로만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지루하다. 졸릴 수도 있고 자만해서 속도를 높이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반면 굽은 길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므로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무기력했던 시간도 당신의 인생에 가르침을 남길 것이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숱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인생의 복병을 만나 고통을 겪고 우울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깃발나무처럼 남이 갖지 못한 귀한 것을 하나 더 가졌다고 믿기 바란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무기력의 처절함을 겪어낸 사람만이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무기력하기 이전의 자신, 즉 진짜 자기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을 점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언젠가는 지금 당신이 겪은 무기력을 감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지나온 여정을 모두 긍정하라.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내 마음에 와 닿았던 페이지들을 지금 다 읽어봤는데, 이렇게 한 번 읽고 좀 내 인생에 도움이 됐던 책들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이 작업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 남이 읽어주는 책을 읽는 걸 듣는 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진짜 경험으로 진짜 말해주고 싶네요. 책 한 권 들고 가까운 공원으로 찾아가십시오.